그런다고 뭐 나도 막 이렇게 보고 답답한데도 나도 핸드폰 잡으면 그냥 한두 시간은 그냥 날아가더라고. 뭐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 버리면 뭐 강아지 이쁜 거 뭐 이쁜 거 뭐 만드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옛날엔 TV 빠졌는데 TV보다 핸드폰이 더 뭐 볼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유혹을 빼고 유혹을 피하고 집중하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집중했는가? 그래서 나는 안 돼 가지고 그 메인 컴퓨터에 인터넷선을 뽑아버렸어 그냥. 인터넷선을 뭐 하다가 찾는다 그러면서 응당을 보고 앉았으니까 메인 뽑고 이제 꼭 필요할 때에 핸드폰에서 검색하거나 아니면 노트북에 검색하도록 이렇게 떼놔 버렸어. 떼고 집중하려고. 자,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보면 반 가까이 오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 쪽이죠. 이제 수사가 끝나고 재판에 거는 건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반드시 뭘 내야 된다 그랬어요? 공소장을 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재판 청구서인 기소장이라고도 옛날에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공소장, 공소 청구서죠, 재판 청구서. 거기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적 기재 사항을 지난번에 봤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피고인 아무개를 무슨 사실로 처벌해 달라. 피고인하고 공소 사실을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 그걸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검사가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좋은 것들, 그게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임의란 말이 마음에 맡겨져 있다, 마음대로 한다 이런 말이 임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요 임의적 기재사항에서 예비적, 특일적 기재를 모르면 언젠가는 한 번씩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강의 노트 펴봐봐. 판서 노트, 강의 노트 판서 노트 57페이지에 지금 설명할 내용이 그려져 있어요. 그걸 옆에 펴놓고 PPT에 그려놓은 게 나온단 말이야. 57페이지. 그 위에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오고요. 밑에 예비적, 특일적 기재. 여기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이 예비적, 특일적 기재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몇 군데 쓰입니다. 몇 군데 쓰이고 이게 결정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뭐 형사소송법에서 필요 없는 말은 없어요. 어딘가 다 쓰입니다. 어딘가에서.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 석공 발사 사건, 석공 사건을 넣어놨는데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 교수라는 분이 성균관대학하고 이제 그 임용에서 다투다가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자기 말을 안 듣고 그 성균관대학교 말을 듣죠. 그래서 이제 열을 받아서 그 판사를 찾아가서 다투다가 석공이 날아간 사건이에요. 뭐 처음에 신문에 났을 때는 멧돼지 잡듯이 석공을 갖다 쏜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영화 한 개씩 부러진 화살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오래됐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가지고 하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김혜구 교수가 이제 박 부장 판사를 석공을 갖다 쏜 건데요. 아파트 계산해서 쐈어요. 퇴근하는 걸 기다려 가지고 그 뒤에 보면 그 공소장이 59페이지 보면 공소장이 나오고요. 김명호 교수로 공소를 제기했고, 그 뒷페이지 60페이지 보면 김명호 교수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공소가 제기됐는지 그 사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를 그래서 주변 지식이 조금 넓어지면 그 책 읽는데 쉽습니다. 법학 과목이든 뭐든 간에 주변 지식이 충분해야지 집중이 생기는데 주변 지식이 없으면 무슨 말하는지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집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 보면 개념 잡기 케이스에서 예비적 특이적 기재에서 제가 그 사건을 요약을 해놨어요. 나중에 그런 것들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자, 그거까지 이것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피고인 김명호 교수를 공소 사실을
살인, 미수, 상해, 폭행치상인데 이게 뭔지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공소장에 보면 상해죄로 기소를 했어요. 상해죄로. 근데 처음에 뉴스에 딱 봤을 때는 그 김명호 교수가 판사를 보고 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못 죽인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이제 확 과장이 된 거죠. 많이 과장이 됐어요. 그렇게 된 거고 뭐 상해가 아니고 그 다음에 폭행치상 정도로는 김명호 교수가 인정을 해요. 하는데 이제 이 세 개가 애매모호하니까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지만 셋 중에 판단을 맡겨버릴 수도 있죠. 판사한테. 셋 중에 아무거나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재판해 주세요라고 셋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1순위로 살인 미수를 먼저 처벌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1순위로 요게 인정이 안 될 때 2순위 상해죄로 안 될 때 폭행치상죄로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 심판 순서를 안 정하고 셋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재판해 달라는 것이 택일적 기재입니다. 택일적 기재. 그리고 1순위로 살인 미수죄로 처벌하고 그게 무죄가 될 경우 그게 인정이 안 될 때는 상해죄로 상해죄가 인정이 안 될 때는 폭행치상죄로 그렇게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예비적 기재예요. 예비적 기재. 자, 그래서 택일적 기재는 검사가 판사한테 심판 순서를 정하지 않고 셋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아라라고 하는 거고 심판 순서를 정했는데 1순위를 본위적 또는 주위적이라고 그래요. 본래 위치, 주된 위치라는 거죠. 한자로 표현하자면 이걸로 1순위로 기소를 하고 그걸 무죄가 되는 것을 대비해서 예비해서 하는 것이 예비적 기재예요. 실제로는 그 세월호 선장 사건이 있죠. 세월호 사건. 세월호 선장을 검사가 1순위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를 했어요. 살인죄로 1순위로 재판해 주고 이렇게 만약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될 경우에 무죄가 돼 버리잖아요. 그죠? 무죄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 버렸죠.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지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판사가 재판 안 해도 되죠. 만약에 부작위 살인죄가 아닐 때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재판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택일적 기재 그러면 검사가 심판 순서를 정하지 않고 수개의 공소사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심판해 달라라는 의사 표시고 예비적 기재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에 심판의 순서를 정해서 재판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심판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택일적 기재, 심판 순서를 정하면 검사 심판 순서를 정하면 예비적 기재. 뭐 그런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1번 책 뭐 기초적인 거 한번 봐봐요. 책에 227페이지 책에 예비적 택일적 기재의 공소장에는 수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법절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다 별표해놨어요. 하야 한다 아니죠. 이게 바로 임의적이라는 겁니다. 임의적.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 예비적 기재란 수개의 사항에 대하여 심판의 순서를 정하여 선순위, 본의적, 주의적 기재라고 그랬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후순위 사실, 예비적 공소사실 심판을 구하는 공소장 기재 방식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내려가면 구별 개념이 나오죠. 3번 구별 개념에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공소장 변경. 요거는 이제 공소 제기 시에 하는 거고요. 공소를 셋 중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일단 공소를 제기했어요. 하나만 해고 공소를 제기했는데 재판하다 보니까 살인 미수로만 이제 검사 기소했어요. 예비적 택일적 기소한 게 아니고 살인 미수로만 기소해 놓고 보니까 점점 검사가 이걸 유지하는데 힘이 들어요. 공소를 유지하는데 살인 미수가 아닐 것 같아. 무죄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기소를 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라든가
폭행치사죄를 뭐 특일적으로 추가를 하거나 예비적으로 추가를 하거나 추가를 해 놓을 수 있어요. 이게 공소제구의 공소장 변경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에 기재할 때고 공소제기 시 처음에 공소장을 써낼 때 예비적 특일적 기재를 하는 거고 공소장 변경 시에도 예비적 특일적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공소장 변경에 관한 형사법 298조를 보면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같은 사건의 범위 내에서 그걸 이제 동일성이라고 그러죠.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죠. 같은 사실끼리 내에서만 심판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변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걸 취소를 하고 새로 해야 되죠. 동일성이 없다면, 서로 별개의 다른 사건이라면. 그래서 그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데 요 살인 미수하고 상해하고 폭행치상은 동일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의 석궁 발사 사건을 살인 미수나 상해나 폭행치상으로 다르게 평가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사건입니다. 동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이렇게 신청하면 허가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없었는데 있다고 가정해서요. 가정에서 김명우 교수가 그 성균관대학교 학장실을 점거 농성하는 바람에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게 있다 그러면 이 업무방해죄하고 살인미수 상해 폭행치상은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죠. 별개의 사건이죠. 동일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동일성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없는 것은 공소장 변경으로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예비적 특일적 추가를 못 하고 그러면 업무방해죄로 또 기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공소장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공소장을 새로 또 써야 됩니다. 별개의 공소장을 별개로 추가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공소장 변경을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공소장 변경에서 인정되는 얘기인데 이거하고 공소장 변경으로서의 예비적 특일적 추가 뭐 변경하고 이 공소책에 적용되는 예비적 특일적 기재하고 둘이 똑같이 취급해야 되느냐, 똑같은 제도이냐 아니냐에 이제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학장실 점거 농성한 것에 대해서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예비적 특일적 기재가 가능한지 아니면 동일성 없는 별개의 사건도 예비적 특일적 기재가 가능한지가 이제 논쟁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주장하고 우리 대법원 판례가 갈립니다. 학자들은 항상 학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학설을 뭐 다수설 더 많은 다수 학자들이 주장하면 통설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통용되는 학설을 하는 건데 학자들이 주장했는데 학자들은 항상 형사소송법 이론을 펼 때 누구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론을 만든다 그랬어요? 나쁜 놈이지만 그 소송에서 약자인 피고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론을 만든다 그랬죠. 피고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러면 이 한 장의 공소장에 별개의 사건, 수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다 기재돼 버리면 동일성 없는 별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기재돼 버리면 피고인이 방어하기가 힘들어지죠. 변호사 업무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은 똑같이 받고 일을 여러 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건도 예비적 특일적 기재가 허용된다 그러면 피고인의 방어 상해 불이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설은 동일성 인정되는 사건까지만 한 개의 사건까지만 예비적 특일적 기재가 가능하고 동일성 없는 별개의 사건은 예비적 특일적 기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 보호 뭐 이런 거는 좀 더 안시한다 그랬죠. 재판의 편의, 재판의 신속을 굉장히 추구를 해요. 그래서 한 장의 공소장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사건을 기소해 버리면 판사가 재판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뭐 숨어 있지만 동일성이 없는 별개 사건도 예비적 특일적 기재가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하고는 다르게 봐요. 다르게 공소장 변경의 경우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하고 다르다는 별개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는 봐둬야 돼요. 그 공소장 변경은 뒤에서 또 상세히 다룰 거니까 그때 보고 자 구별 개념 한번 볼까요? 책에 227.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자료가 정의법조를 예비적 태길조로 기재해 변경할 수 있다. 문제는 뒤에 있어요. 허용범위 넘겨서 문제 소재.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예비적 태일적 경우에는 동일성을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그 허용범위는 문제되는데, 소곡설 동그라미 2번 내려가면 견해에 대립해서 소곡설 나오고 그다음에 적극설 나오죠. 소곡설이 통설이다 되어 있습니다. 통설 동그라미 해놓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판례는 말이 나오죠. 판례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해놓으세요. 판례는 수개의 범죄 사실 사이에 동일성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요. 적극설, 즉 그 동일성 부정설의 입장이죠. 넓게 인정한다 해서 적극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판례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고 그런 정도만 보시고요. 그 이하는 있잖아요. 법원의 심판의 대상 복잡한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별로 쓰이지 않으니까 거의 눈을 감으셔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죠. 1심에서 예비적 만약에 먼저 택일적으로 기재했다 볼까요? 택일적. 그 검사가 살인 미수나 상해나 둘 중에 아무거나 택해서 재판해 달라라고 해서 검사가 살인 미수를 판사가 살인 미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검사는 상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유죄가 나오면 검사 뜻대로 된 거죠. 그래서 검사는 상소를 할 이익이 없습니다. 상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피고인은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또 상소가 가능하죠, 그죠? 상해죄로 나오든 관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예비적 기재가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비적 기재. 살인 미수가 무죄고 상해죄가 만약에 유죄다. 이러면 검사는 상소할 이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살인 미수가 왜 무죄냐라고 다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검사가 상소할 수는 있습니다. 피고는 어쨌든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억울하다 그러면서 상소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살인 미수가 유죄가 나왔고 상해죄가 무죄가 된다. 이러면 검사는 상소할 이익이 없겠죠. 원하는 대로 1순위가 먼저 유죄 판결이 났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10년에 문제가 한두 번 나오는 정도고 다른 데도 안 쓰니까 이런 정도로만 보세요. 그 개념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 코스로 계속 지목을 하고 있는데 지목 하나하나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공소장 일본주의 개념이에요. 공소장 일본주의. 우리 교재는 230페이지고요. 어디선가 많이 쓰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그리고 이 자체가 시험 문제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 시험에 지금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한 장만 내라는 건데, 이거를 이야기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게 있어요. 잘 안 보이죠? 남미 최대 도시 브라질 상파울로 총기 사건 사고 발생 세계인데,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하면서도 알지만 총이 있는 나라는 100% 불안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일체 금지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일본보다도 더 엄격하죠. 우리나라는 바이애슬론인가 그런 것까지 관리하는 줄 나도 몰랐는데, 바이애슬론이 뭔지 알지? 총 쏘고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것도 스포츠 선수들도 총을 밤에는 경찰서 파출소 맡겼다가 경기할 때 찾아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숙소에 총을 못 두게 돼 있대, 법제상. 근데 얘네들은 이제 총기 소유가 자유롭고 치안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가끔 보면 외국 보면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날치게 막 당하는 거 수두룩하죠.
그런 거 본다고 이제 한번 펴면 온갖 걸 다 보게 되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다 보게 되니까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놔두고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저 커피숍에 가서도 노트북, 핸드폰, 지갑 놔두고 돌아다니잖아, 그지? 화질을 하고 이런데 그걸 보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놀란다잖아. 특히 남미 쪽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은 들고 있어도 날아가는 판을 그걸 왜 놔두고 다니냐 이거지.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 이민한 한국 여검사가 있어요. 범죄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 여검사가 있는데 10살 때 브라질로 이민한 애예요. 요쪽 오른쪽이었는데 잘 안 나오나? 그래서 최연소로 검사 시험에 합격했고 옆에서 보니까 안 보이네 지금. 이게 저 흰 그거에는 잘 나오던데. 그래서 브라질 자리노시 공무원 비리 사건 조사하는데 공무원 70명을 해직시키고 해청했던 철렬 검사였어요. 브라질 강철 여검사 김윤정이라고 돼 있고, 이게 뭐 그 KBS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KBS 여기 있네. 글로벌 성공시대. 근데 이제 그 요거는 경찰관이 마약을 처음 발견했을 때 7.5g을 소지하고 있다 진술했습니다. 이제 마약범 이제 그 신문하는 과정이고요. 뭐 경찰관이 과장에서 말한 겁니까? 약을 속이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이제 하는데 요거를 인터넷에 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어떤 카페에서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해설을 아주 재밌게 달아서 그래서 그대로 그 넣어놨어요. 워낙 해설을 그것도 잘 캐치됐지만 감성팔이 근데 얄짤없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 사람이 한 말이 있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바른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범죄를 저는 사람을 불쌍하다 풀어주면 힘들지만 똑바로 사는 사람들한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사건이에요. 잘 안 보이죠? 너무 힘들어요. 제 딸이 아직도 돌아올 것만 같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됐는데 2년 전 한 아파트에서 난 살인 사건인데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살인을 당했어요. 마약 보금자한테. 여기 이제 그 약혼자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제는 눈에 보일 정도다. 피해자는 결혼 2달을 앞두고 나가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 사는 미친놈한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판사는 1심에서 마약으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형량을 낮춰서 징역 2년인가밖에 선고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고 재판 때 부인께서 이제 그 여자의 엄마겠죠. 엄마께서 마음을 진정하시고 증언하리라 믿어요. 눈물이 나오면 울고 싶을 때 우세요. 알겠죠? 해서 이제 그 여기도 배심 재판인데 배심 재판은 배심원을 설득하면 이겨요. 그래서 그 설득 전략을 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내고 그것도 형도 많이 때리게 하겠는지. 그래서 이제 그 하는데 그러나 제가 물을 마시는 신호를 드리면 물을 드세요. 그때 심호 마시고 다시 증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증언 전략을 짜는 거죠. 희망이 보이세요? 뭐 저쩌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뎌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그래도 정의가 있고 누구든지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 그게 제가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뭐 그 정의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부정 그 입사한 놈들 빨리 자르라라고 했던 거였는데 뭐 그런 게 정의관념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 당일이고요. 브라질 여기 이제 그 기독교 십자가가 붙어 있죠. 왜냐하면 브라질이 저거 스페인이 건너간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페인이 그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 교. 그게 국교로 돼 있죠. 그래서 중간에 십자가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 배심원서 7명이에요, 7명. 이거는 좀 적죠. 보통 12명인데 7명이고 왼쪽에 이제 검사 변호인석이 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 된 놈이 피고인 천하의 쌍놈 새끼라고 하는 이놈이고 검사고 오른쪽에 왼쪽에 있죠. 그다음에 배심원들이 이렇게 있고 뭐 흐릿하게 다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15초 동안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발적으로 죽였다. 근데 15초 동안 눌러가 죽나 사람이? 예. 그지? 그래서 이제 거짓말했다는 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15초였던 것 같습니다.
마약에 취해 15초 동안 목을 졸랐는데 피해자가 그냥 죽였다며 살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15초 만에 죽이느냐? 사람이 손으로 죽였다면 적어도 몇 분은 눌렀을 거다. 그지? 4, 5분은 눌렀을 거다. 그러면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걸 이제 증언합니다. 살해 형태일 수 없으면 우연이나 혹은 자살로 일어나기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 배심원들을 이제 설득하고 뭔가를 보여주죠. 이것은 분명히 살인행위입니다.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은 자살이나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살인이 아니려니 개소리 하지 마라. 사람을 목을 졸라 죽이는데 보통 4분이 걸리는데 피고가 말한 대로 15초 만에 일어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해왔는데 기록 중에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을 가족들이 무엇을 봐했는지 보십시오. 검사가 배심원한테 근데 이 사람은 누구지? 왜 한국 사람이겠지? 이게 또 저 법원 관계자인가?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사진 내용이 약혼자는 마라씨가 만든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봐야만 했다 했는데 바로 저 새끼가 죽이고는 사체를 불태웠는데 다 못 태우고 반만 타다 남은 얼굴이 남았어요. 얼굴하고 어깨가. 시신이 반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깨와 얼굴 부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걸 봤어야만 됐죠. 그래서 그걸 배심원한테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 사진을 처음부터 보여줬다면 배심원들이 이런 개 쌍놈의 새끼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안 됐겠지. 처음부터 봤더라. 근데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 말 다 듣고 검사 말 듣고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그죠? 피고자는 자신의 감출 잘못을 위해 시신을 불에 태웠지만 저희는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두개골을 조사를 해봤겠죠. 배심원에게 피해자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이게 내 뼈가 부서진 게 있단 말이야. 함몰 자국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 목을 졸라 죽인 게 아니지, 그지? 고의 살인이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약에 의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걸 상기를 시켰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벌써부터 개망,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변호를 시작합니다. 이때 변호사를 보면 참 때리기 쉽지. 돈 받고 이런 거 하면. 피고자는 번역자가 이걸 몰라서 근데 우리 순수 번역은 피고인이라고 해야죠.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살해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뭐 범죄인은 몰리면 다 그렇죠. 몇 백을 받아먹고도 모른다, 조작이다 그러고. 말다툼하게 되어 피해자를 죽이게 된 것이지 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뭡니? 예. 저는 변호사님께 피고자가 피고인이 어디서 살해했는지 물었습니다. 복도인가요? 일반인가요? 이제 떡밥을 땡기지 살해 장소에 대해서. 그랬더니만 그게 왜 중요하죠? 다 물었고 당연히 중요하죠. 피고인이 살해 피해자의 지방까지 갔어요. 지방까지 갔는데 왜 우발적이냐 이거지, 그지? 피고인 측 방에서 죽였다니 사실과 다르다. 복도에서 죽였다라고 침입 안 했다고 변호사가 말하는데 이미 졌어요. 그러자 김 검사는 2년 전 영사중에서 방에 죽였다라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보여줬다. 저놈들은 형량 적게 받으려고 구락 까는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검사의 최후 진술이 시작돼요. 최후 진술, 검사의 최후 진술이라는 게 그렇다. 이제 농고 구형이라 그러죠. 우리 본론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배심원은 마지막 설득하죠. 저는 어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자,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그닥 무도한 범죄임이 존재했다. 그럼 1심 검사는 도대체 뭐 한 거야? 1심 검사 제대로 이런 활동을 안 해줬다는 거잖아, 그지? 고의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안 내놨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2년이 바로 39년형이 선고돼요. 2심에서 39년형이. 얘네들은 항소심도 배심을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족들이 유족들이 이제 뭐 감사를 하죠. 이렇게 재판하면 거의 기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뭐 다들 허탈하지 뭐. 끝나고 나면 똑바로 사는 사람이 행복이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이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 보면 꼭 그렇게 되지. 왜냐하면 미투 사건 같은 거 봐도 그런데 뭐 다 듣고 넘어갈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드러나잖아, 그지? 언젠가는.
뭐 대통령하고 권한 땅땅 돌리면서 뭐 소문에 하면 몇 조를 뭐 외국에 묻어놨네 이런 해서 뭐 영원히 아무 일도 없었을 살 것 같은 사람도 붙잡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직에 가면 그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비밀이 없어. 영원히 지켜지는 게 없다고. 자,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공소장 한 장만이라는 건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 배심원이 재판하는 배심 재판의 문제점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저 제도가. 배심 재판은 일반 시민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이 재판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놈이 살해한 게 맞다. 그것도 고의로 살해한 게 맞다 그러면 일반 시민의 판단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하게 되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 일반 시민들이 그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요. 그래서 노련한 검사 같으면 전략을 이렇게 재판 전략을 잘 짜는 검사 같으면 유죄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놈이 저 피고인이 나쁜 놈이다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게 되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가 직접적으로 죽였다라는 증거도 없고 고래 죽였다는 증거도 없지. 그래서 뭐 피해자가 죽은 사진만 봐도 아까처럼 사진만 봐도 배심원들은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금방 군중심리해 가지고 휩쓸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는 피고인이 유죄다라는 이 선입견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체 이런 사진들을 미리 못 내게 막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한 장만 내라. 일본이라는 것이 한 장 한 권을 말해요. 한 권. 그걸 세는 단위입니다. 일본. 차 타이어 갈 때도 앞에 그 두 개를 갈고 뒤에 끼우잖아, 그지? 그 한 짝을 한 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한자 표현이긴 하고 일본 표현이긴 한데 공소장 한 권이다, 한 권. 그것만 내가 한 장이라 그러니까 꼭 한 장만 내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한 묶음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공소장 한 묶음을 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사 서류하고 증거들은 미리 못 내게 막습니다. 막아요. 왜? 배심원들의 선입견, 그 선입견을 예단이라고 그래요. 예단. 미리 판단하는 것을 말하죠. 예단을 막게 한 거죠. 그래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할 때는 공소장 한 장만. 그러면 공소장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뭐 임의적 기재사항,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증거 서류들은 일체 여기에 갖다 끌어다 쓰거나 이게 붙여서는 안 돼요. 요거 하나만 낸다는 거죠.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수사 서류들, 피해자의 진술, 목격 진술, 증거물, 살인 도구, 뭐 CCTV, 사진, 전과 이런 것들,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들, 여죄들 이런 것들을 미리 내버리면 배심원들이 이놈이 나쁜 놈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못 내게 막습니다. 아까 본 게 이거죠, 요 사진, 이걸 미리 보여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소장 일본주의는 배심원이 재판하는 당사주의 소송구조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직업 판사가 재판하는 직권주의에서는 이런 게 제도가 사실 필요 없어요. 직업 판사가 재판하는 독일 쪽 같은 나라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독일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순수한 당사주의도 아니고 순수한 직권주의도 아니고 서로 섞여져 있고 배심 재판이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죠, 그죠? 아직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지는데 그래도 여전히 기반이 되는 거는 직권주의입니다. 직권주의. 직업 판사가 소송을 거의 이끌어나고 무죄 판단하죠. 배심원의 경우에도 배심원이 유죄다, 저놈이 살인범이 맞다 하더라도 그에 반대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돼 있죠. 영국, 미국은 배심원이 저놈이 살인범이 맞다 그러면 판사가 다른 소리를 못 하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배심원이 판단한 것을 판사가 안 따라도 돼요. 안 따라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직권주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순수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키면 좋겠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 대원 판례예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많이 또 안 만들어진 게 이런 이유도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해서 공소제기 절차가 이게 무효가 돼야 된다라고 판시한 건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순수한 당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단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한 거고, 그건 지급 판사의 경우도 그런 것들을 요구가 되지만 이 배심원들한테 요구되는 것보다는 약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쪽 그 판례들을 이해하시면 객관식 문제 풀 때 쉬워요. 자, 채우고 가보자. 공소장 일본주의. 자, 의에다 별표 넣으세요.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할 때는 공소장 한 장이라고 되는데 한 권이라는 얘기죠. 한 묶음 1번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증거 서류, 뭐 피해자 진술 조서라든가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증거 서류나 증거물은 법원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한다. 자, 그 밑에도 줄 쳐놓으세요. 즉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예단, 미리의 판단 단자죠. 미리 판단하는 거, 선입견이 생겨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라니 그게 넣는 걸 첨부라고 그러죠.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끌어다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그러죠.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요거는 형사소송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별표는 있어요. 형사소송 법에 없어요. 형사소송 규칙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문제화가 됐었는데 지금 뭐 이런 치사한 문제로 잘 안 나오긴 하죠.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론적 근거 네 가지가 있죠. 이론적 근거. 당사주의 소송 구조. 옆에 직권주의 X 해놓으세요. 직권주의는 없단 말이에요. 직권주의 소송 구조에서는 없어요. 당사주의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예단 배제 원칙, 3번 공판 중심주의. 공판 중심주의라는 것이 공판에서 하자는 거죠. 근데 직권주의에서는 검사가 갖고 온 것을 법원 판사가 그걸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어받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의 수사서를 그대로 받아와서 재판하기 때문에 공판 중심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공판 중심주의라는 것은 공판에서 해결하고 수사 서류는 되도록 증거로 못 쓰게 막는 게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위법 증거를 배제하자는 거죠. 수사기관의 유보로 수집한 증거에서 법원이나 배심원들이 심정을 갖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 내용, 첨부의 금지, 인용의 금지 두 가지였죠. 사건의 실체 심리 이전에 법관의 심정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데 예단을 줄 여유가 없는 물건 다 줄치지 말고, 쌤이 줄치라는 것만 쳐. 내가 이야기한다고 다 줄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별표 넣으세요. 공소장에는 변호인 선임서, 보조인 신고서, 대리인 결정 등본, 체포영장,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타 구속영 사료를 첨부해야 한다. 해야 한다. 별표 넣으세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의무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인용이 금지, 인용하다 금지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사 기재가 금지되는데, 여사라는 것이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여사라 그럽니다. 여사. 여가 할 때 그 여자죠. 나머지 시간, 나머지 일이라는 겁니다. 여사란 것이 나머지 일. 거기에 이제 종류가 쭉 나오죠. 1번 전과, 뭐 2번 넘기면 악성격, 악경력, 3번 범죄 동기, 4번 여죄 이런 건데 판례들이 각각 있는데 첫 번째 판례만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첫 번째 판례만. 그리고 일부러 다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원 판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했다고 해서 무효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과를 기재한다. 전과. 전과 뭐 50범, 전과 60범도 수두룩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얘네들이 간이 적어서 크게 사고는 못 치지만 차잘하게 소매치기 하는 잡범 있죠. 잡범. 이런 사람들 전과가 뭐 50범씩 넘어요. 걔네들은 훔쳐가지고 징역 한 2, 3개월 살다가 나오고 2, 3개월 살다 나오고 이러니까 한 30년 그제 돼버리면 전과가 5, 60범이 돼.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남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뭐 편의점 가서 몇 개 들고 오거나 이런 거 또 잡혀 들어온다고. 그러면 판사가 보면 한심하죠. 전과 뭐 40 몇 범인데 이놈은 절도 전과 40 몇 범인 자로서 뭐 어디 가서 뭐 했다 그러면 재판 자체를 하기 싫어하겠죠. 이 새끼 또 왔어. 전과가 40범이야. 너 교도소 또 더 가고 싶어 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기재하면 선입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전과를 기재하지 말라는 게 이제 다수 학자들인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런 걸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전과 기재는 그냥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봐버립니다. 얘가 뭐 이름도 잘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전과 몇 번 별이 몇 개인 새끼다 이런 것들을 그냥 공소장에 기재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좀 출제가 됐으니까 발표해놓고 보시고요. 요거죠. 공소장의 공소자재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해받은 소년부 송치처분과 지구업선을 기재했다. 소년부 송치처분 이게 전과죠. 전과. 하더라도 이는 형사법 254조 1호에서 말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같은 내용이 기재했다 해서 공소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무죄 추정 원칙이나 평등 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가 됐고 이거 몇 군데 쓰입니다. 이 판례는. 자 나머지 거기에 범죄 동기 얘기가 있죠. 범죄 동기에 거기 두 번째 문단에도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살인죄나 방화죄 같은 동기 범죄나 중대 범죄에서는 동기가 공소시효가 밀접 불가하거나 공소시효의 명확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공소에 기재할 수 있다. 다수 학자들은 범죄 동기도 적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판례는 뭐 어떻게 괜찮다라고 그래요. 다 항상. 자 그렇게 해놓고 공소장 1번지 위반의 효과 봐볼까요? 해서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 피고인이 유죄를 예단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적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그러면 공소기재 절차가 법률의 규정이 말해요. 공수기각 판결로 재판을 끝내게 됩니다. 재판을 안 해요. 판사가 공소장 딱 받아보고 이거 공소장 1번지 위반돼서 이거 아닌데 그러면 그냥 검사 보고 공소장 갖고 가세요. 되돌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재판을 진행 안 해요.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러한 공소 제기가 무효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별표를 한 3개 놓으세요. 뭐 다른 시험에는 꾸준히 나와요. 이 판례가 별표 3개. 공소장 1번지에는 공소 제기 시에 배심원들이 유죄 예단을 갖는 걸 선입견을 갖는 걸 막고 깨끗한 백지의 심정에서 재판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 뒤늦게 공소 1번지 위반을 주장하면 재판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 공사 판결을 끝내고 그러면 판사들이 싫어하죠. 이만큼 해놓은 것도 없애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장 1번지 위반이라도 재판이 진행된 단계에서는 그것도 판사가 심정을 얻은 단계에서는 그 무효는 유효하게 바뀌어버린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해요. 자, 요 판례 내용을 봐볼게요. 위의 내용들은 뭐 그렇게 상세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공소장 1번제는 우리가 아까 한 거죠. 당사주의, 공판존중주의, 직접주의, 뭐 증거재판주의 등을 공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공소 1번지는 공소사실 특정할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해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데 공소장 1번주의는 예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죠. 공소 1번주의를 뭐 관철을 하자면. 그런데 그 공소 사실을 또 특정해야 하는데 공소 특정을 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겁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려면 네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얘를 죽인 것이다라고 상세히 또 지정을 해줘야 되죠. 해줘야지 내가 그런 식으로 그날 그때 그 장소에서 내가 그런 식으로 죽인 건 아니다라고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된다는 거죠. 공소장 일본주의하고 공소사실의 특성에 요구하고는 서로 충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단을 주지 않을 정도로 너무 또 대충 써버리면 피고는 방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공판 준비 절차는 공판 중심주의와 집중심리 원칙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포함한 공소제기 절차의 하자는 2단계 증거는 바람직하다. 자, 이걸 줄 쳐놓을까요? 다 줄치지 말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포함하여 공소제기 절차상의 하자는 2단계, 즉 공소제기 단계죠. 공소제기 단계에서 증거 방식이 바람직하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제기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소제기 시에만. 그리고 공소한 변경제도는 실적 발견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직권주 요소로서 뭐 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 일본주의 적용은 이것도 줄 쳐놓을까요? 일본주의 적용은 공소제기 후에 공판 절차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줄 쳐놓고 공소 일본주의는 공판 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 위반하여 무효인대에 해당하는 수와 공소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무다치 고쳐. 첫날 강의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나올 텐데 재무다치 고쳐. 공소 판결 사유죠. 여기에 해당하죠. 요거 많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첫날 강의 쪽 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봐. 공수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에 관하여 피고 측의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공소장에 살인 그 사체 사진이 붙어 나오는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아무런 이의를 안 했단 말이야. 안 하고 법원 역시 그대로 공판조를 진행한 결과 자 이제 노랗게 된 거 줄치세요.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정연수가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심정연수 인정 단계에서는 법관이 배심원들이 아 이놈이 살인범이 맞다라고 하는 심증, 심적 증거죠. 심적 증거가 형성이 된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동적 안전성, 뭐 소송 경제 이념 비추 또뭐 무너뜨리고 새로 한 것이 소송 경제 이념에 맞지 않죠. 이 비추 이전에 대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적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요거 문제화가 많이 돼요. 단독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공소제기 시이지 공판절 진행되고 나면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주의에 들어간 거 봐봐. 주의에 특히 요 지문이 많이 나와요. 이 책 233페이지 가운데 주의. 233페이지 주의 가운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된 공소제기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는 공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꽤나 많아요. 기출문제. 서너 번 이상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소 일본주의 적용 범위까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사실 여기가 출제될 게 많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 판례가 많이 나왔고 공소장 일본주의는요 1심 그것도 정식 재판에 공소제기시만 적용된다. 그렇게만 알아두셔야 돼요. 1심에만. 왜냐하면 배심원들의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백지의 심정에서 재판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판 절차에 들어가면 무효가 치유된다 그랬죠. 그죠? 공판 절차에 들어가면 공소 일본주의 적용 안 됩니다. 적용 안 되니까 증거물, 증거서류 다 법정에 내놔야 되죠. 그래야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이 된다.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적용이 된다 그러면 공소장하고 증거물, 증거서류 이게 같이 가요 아니면 따로 가요? 공소 일본 적용된다 그러면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 제기할 때 뭐만 내라고?
공소장 요놈 한 장만 내라는 게 공소장 일본주의잖아, 그지? 그리고 나중에 증거물 증거 서류를 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장하고 증거물 증거 서류는 분리되는 거죠. 분리돼서 따로 가는 거예요, 그죠? 공소장 먼저 가고 증거물 증거 서류가 나중에 재판 들어가서 진행될 때 가고, 그지? 증거 조사 단계에서. 요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면 공소장하고 증거물은 분리됩니다. 근데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지, 그지? 공소장하고 증거물 증거 서류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 2심, 3심은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 안 돼요. 그러면 항소할 때 공소장하고 증거 서류 증거물은 한 보따리 같이 싸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항소 부분은 같이 보게 돼요. 같이. 아니 그 항소 부분에서도 뭐 공소 일본주의가 적용이 된다면 공소장은 먼저 나오고 이제 증거물 증거서를 나중에 봐야 되겠는데 여기는 적용 안 되는 걸 보세요. 항소하거나 제3심으로 갈 때는 2심이나 3심의 경우는. 이제 또 문제가 요 1심 재판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빨리 하려고 만든 두 개가 있죠. 약식이나 즉계심판. 약식, 즉심. 약식, 즉심의 핵심은 뭐예요? 간단한 사건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거죠, 그죠? 벌금만 나올 사건이라든가 즉결심판이 될 사건은. 그러면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면 재판은 빨리 진행될까, 느리게 진행될까? 느리게 진행되겠죠. 공소장 나오고 한참 있다 증거물 나오고 또 뭐 증거서류 천천히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 약식이나 즉결심판의 경우는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 안 되면 공소장하고 증거서류 증거물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따로 나가? 같이 나가게 돼요. 한꺼번에 다 제출하게 돼요. 그게 원리고 약식 즉결심판에서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쉬워요. 약식이나 즉결심판에는 공소일본 적용 안 되고 제1심 공소시효는 적용되고 이후는 적용 안 되고 이건 간단한데 이제 문제가 약식이나 즉결심판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1심으로 넘어가면 논리적으로 보면 공소일본죄 적용돼야 되죠. 100번 그죠? 응? 그죠? 공소일본죄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에 위배되더라도 즉 만약에 공소일본죄 적용돼야 된다면 약식 정식재판으로 청구했을 때 판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공소장하고 증거물 증거서를 다 갖고 있다가 1심 정식 법원에 넘겨주는데 받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뭘 돌려줘야 돼요, 검사한테? 공소장은 갖고 있고 증거물 증거서를 돌려줘야 되죠, 그죠? 돌려줘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또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돌려주고 그냥 갖고 있었어. 안 갖고 있고 재판에 들어갔다면 공소일본주의의 위반이죠. 형식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공소제의 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러면 시간이 또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에 위배되더라도 공소일본주의 적용돼야 되는데 공소일본주의 위배되더라도 무효는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판례가.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확대 해석해서 아예 그러면 공소일본주의 적용 안 되는 결과가 똑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객관식도 잘 보시고요. 그렇게 푸셔도 뭐 됩니다.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약식 절차 자체는 공소일본주의 적용 안 되지만 약식 절차에서 정식판을 넘어오면 이때는 논리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버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즉심에서 즉심 재판 청구한 경우는 이거는 당연히 적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즉결심판의 청구는 경찰서장이 하고 정审판으로 들어간 거는 검사 기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피고인이 청구한 거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 자체가 없죠. 그죠? 그래서 공소일본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쉬운데 이게 조금 어렵죠.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출제하는 사람이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객관식 문제 풀 때 편하게 하려면 1심 공소 제기에만 공소일본 적용되고 약식 적용 안 돼요. 약식에서 정세판 청구해도 적용 안 된다. 이러면 편해요. 자, 책을 봐보죠. 1심 공판 절차, 먼저 1약식 절차. 이거 뭐 뒤에 가도 많이 쓰입니다. 검사가 약식 명령을 청구할 때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해야 된다. 그 줄 쳐놓으세요. 이 말은 공소장하고
수사 서류 증거물을 한꺼번에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공소 1번조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뒤에 판례 별표 하나씩만 해놓고요. 이 판례 읽어보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바, 이는 약식 절차가 서면 심리형 재판이어서 공소장 1번조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줄을 쳐놓으세요.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됐다 하여 공소장 1번조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봐봐, 결국 공소 1번조 적용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버리잖아요, 그죠? 또한 그 후 약식 아니 이건 자체는 뭐 그 공소 1번조 적용 안 되는 건 당연하고, 그 약식명령에 대한 정사판 청구가 제기됐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했다고 해요. 이 반환해야 공소 1번조를 지키는 거죠. 보관했으면 공소 1번조 위반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기 절차가 위반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판례는 결국 공소 1번조가 적용 안 되는 거하고 같은 결론을 가게 돼요. 똑같은 논리가 적결심판에도 있죠. 자, 고기득 적결심판에 관한 판례도 별표 하나만 해놓고요. 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적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게 한 것은 적결심판이 범죄의 명백과 저지를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신속 적정히 심판하기 위한 고려해서 공소 1번조가 배제되도록 하게 한 거예요. 아예 적용 안 한 거죠. 배제입니다. 예외가 아니고요.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적개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위 정심판 청구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 기록 및 증거물이 경찰서장, 관할 검찰청으로 지청장을 거쳐 관할부로 송부되었다 하더라도 적개심판을 청구하면 적개심 판사한테 적개심판 청구서, 수사서류, 증거물이 다 가는데 정심판 청구하면 이게 다시 경찰서한테 되돌려주고 검사한테 갔다가 다시 이제 법원에 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공소 1번조 지켜지려면 증거 서류하고 증거물이 나가서는 안 되죠, 그죠? 안 나는데 그 전에 이미 제기된 경찰서의 적개심판 청구의 절차가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뭐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소 1번조 자체가 적결이나 적결에 대한 정세판에는 아예 적용이 배제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소제기시만 적용됩니다. 공소제기시만 공소 1번조에 적용되고, 따라서 공소제기 후의 단계, 항소, 공판갱신 후 상소 절차, 파기환송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공소시효를 보죠. 쉬었다 하자.